인사드립니다. 강의하기 전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 목사님 방에 갔더니 빵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 빵은 제가 먹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맛있는 빵입니다. 절대로 남 주지 마시고 직접 잡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희망의 나라로 이제 합창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 여파가 나한테도 오더라고요. 사실은 7월 말에 동경하고 오사카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도 좀 감정들이 상해 있고 일본도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소리 없는 전쟁 상태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 빨리 끝내야 돼요. 서로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애국 운동을 좀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 책이 워낙 어려운 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00권 가운데 제가 쉬운 것부터 했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골치 아픈 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흥미 위주가 아닌 정말 이제는 지적인 탐색을 해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 거의 6년 동안 인문학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책이지만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개인들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있어요. 뭐 철수도 있고 말수도 있고 금수기도 있고 다 개인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욕구를 지니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부딪히듯이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니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강한 사람한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개개인이 분쟁하고 갈등을 겪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 이 권력이 개입을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국가 권력이죠. 권력 가운데 제일 강한 게 국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만들어진 권력. 이건 뭐냐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동명성왕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그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왕건이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전부 만들어진 권력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권력은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력이 나온 거예요. 위임받은 권력.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한테 권력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잘 사용해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달라. 평화롭게 만들어 달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해서 우리 권력을 무나무개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3년 후에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돼가지고 또 4년 동안 우리의 권력을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게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권력이건 위임받은 권력이건 간에 권력의 속성은 비슷해요. 우리 생각엔 왕의 권력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좀 다를 것이야. 왕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지 맘대로 하고 그래도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지 맘대로 못하지. 이게 아니에요. 권력은 똑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도 5년 동안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요. 첫째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세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게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니까 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고 평화롭게 사는 거고 자식들도 좀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은 자유를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통행금지도 없애고 교복도 자유화하고 긴 치마를 입든 짧은 치마를 입든 그건 개인이 다 알아서 하지. 국가에서 긴 치마를 입어라 짧은 치마를 입어라 12시면 집에 가라 이건 아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그 일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효율. 예를 들면 투자를 100원 했으면 100원 가치만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00원을 투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0원 정도밖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건 틀렸다 이게. 일한 만큼 뭔가 얻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얻어야 되고, 이게 효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자유를 원할 것이다. 효율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보수주의. 이걸 보수파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신문 보면 진보와 보수가 막 싸운다고 그러면 도대체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냐? 어?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을 못 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등이다. 평등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응? 높고 낮음도 없고, 너나 나나 똑같고, 평등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간의 노동이다. 노동을 강조하는 것. 효율이 있냐 없냐 그것보다는 그 노동을 얼마만큼 즐겁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권력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보주의라 그럽니다. 진보주의라 그래요. 양쪽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예배 드릴 자유. 내가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뭐 몸이 아프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고, 그건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거 기분 나쁘다. 사람은 다 똑같이. 뭐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평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효율도 중요해요. 돈을 1,000만 원을 썼는데 그 가치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돈 쓰는 사람이 영 기분이 안 좋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노동 중요하지요. 돈만 중요하냐? 노동이 중요하다. 돈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거기는 노동도 있다. 이게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이럴 때의 성경은 이게 첫째고 평등이 둘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이제 희망의 나라 그거 보세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느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제 자꾸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걸 이념이라 그럽니다. 이념.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
그럼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저거고,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이게 이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념은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의 산에서 토마스 만은 이념이 아니다 이거죠. 이념이 중심이 되면 끝없이 싸움만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septembri하고 나프타하고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스스로 자결해버리고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고. 마의 산에서 그 마의 산은 어떤 산이냐? 이념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된 산이다. 마자가요, 마귀할 때 쓰는 마자입니다. 마의 산 하니까 야, 뭐 경치가 아름다운 산인가 보다. 경치는 무슨 경치? 그래서 토마스 만은 이게 아니고 사랑이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 생각이 달라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세 번째 속성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똑같은 걸 원하진 않잖아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어떤 이념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권력자는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난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공동체의 속성이니까. 인간은 다 천차만별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설득시키고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 반대파, 아니면 반대파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감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반대하나? 앞으로 누가 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나? 그걸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뽑아가지고는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한다고 말, 처벌. 그래서 이 푸코가 한 책이 감시와 처벌입니다. 이 푸코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은 자기한테 반대를 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 이념을 또 파괴할까 봐 백성들을 감시하고, 거기서 좀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 그래서 감시와 처벌은 권력자가 백성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푸코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푸코의 얘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럼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시와 처벌을 하지 아니하면 내 권력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내가 감시 안 할 수 있냐? 처벌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감시와 처벌을 안 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감시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감시도 받고 또 뭐 죄를 지으면 처벌도 당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다니엘 호든이 쓴 주홍 글씨를 보면 가장 큰 범죄는 뭐냐? 남의 영혼을 훔쳐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저 사람한테는 무슨 약점이 없나? 뒷조사하고 그런 게 가장 큰 죄라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이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감시와 처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접속하면요, 그게 뭐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균 하루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23번 정도 CCTV에 여러분이 찍힙니다. 허다못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CCTV 있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알려면 금방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도둑놈도 잡고 질서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감시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공익을 위해서. 근데 나를 감시를 해서 나의 어떤 어두운 면, 뭐 나의 약점 이런 것을 정부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것까지는 나 이해하마. 그런데 나의 모든 약점을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들춰내가지고 너 언제 이런 일을 했지? 너 까불면 너 감옥 가? 이런 식으로 날 협박하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생활보호법입니다. 사생활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려면 뭐 법원의 허락을 받고 이 절차를 까다롭게 한 거예요. 까다롭게. 그리고 불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재판에서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집을 했으니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감시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나를 괴롭히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알았어 사생활보호법 만들어 주고 불법으로 뭐 증거 수집한 거는 채택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안 장치를 해놨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 그리 해놓은 거지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엔 그럼 내가 죄 짓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좋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사는 게 피곤해. 사는 게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멍한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푸코의 이 책인데, 그래서 이 푸코는 도대체 권력 가진 사람이 언제부터 감시와 처벌을 했느냐, 그 역사를 책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제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에이즈로 죽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내적 고통이 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타자에 대한 연구, 이 타자, 이 사람이 사용한 유명한 말입니다. 타자. 타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미셀 푸코가 얘기하는 타자는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관심 갖고 철학을 한 대상이 여자. 요즘은 뭐 여자가 약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핏대를 낼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남자가 약자지, 우리가 강자야, 이렇게 떠들어 댈 수도 있는데, 여자, 아동, 나이든 노령자, 장애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성애는 이거는 나쁜 거지요. 그러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좀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셀 푸코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니체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 니체는 인간의 정신 세계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 정신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멈추고,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지나가고, 저 사람 정신이 멀쩡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미셀 푸코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의심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강의가 좀 맥혀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심을 해야 그 정신이 온전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의심을 합니다. 뭘 의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다, 저 사람 정상이야, 저 사람 비정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이 말이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준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정상, 비정상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차트 보고 당뇨 100 얼마 하면 정상, 비정상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셀 푸코는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의식 구조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감옥 얘기 나옵니다. 감옥은 감시하다가 좀 이제 골치 아픈 사람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잡아서 감옥으로 넣잖아요. 이 감옥은
권력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뭔가 암시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옥 가기 싫잖아요. 내가 그 교정 선교를 했댔거든요. 그래서 강릉 교도소도 가보고 뭐 전국의 교도소 많이 가봤지만은 정말 교도소라고 하는 게 좀 힘든데요. 그러면 너 그러면 교도소 가? 감옥 가? 그러면 사람들이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난 그건 좀 지나치다. 응?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감옥 가면은 우리가 저기 무슨 뭐 어디에요? 뭐 서대문이라든가 옛날에 서대문 감옥 있었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미셸 푸코는 병원도 감옥이라는 거예요. 군대도 감옥이고 학교도 감옥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넓은 감옥이다. 우리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권력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너 입 조심하나? 너 집어넣어 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대한 감옥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빵 먹고 점심에 설렁탕 먹고 밤에는 뭐 인터넷 요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미셸 푸코는 얘기합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감시당하는 존재끼리 뭐 싸우냐? 우리 다 감옥 안에 있는데 뭐 그렇게 싸울 게 뭐 있어?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살아야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왕정 시대잖아요. 왕, 세종대왕, 연산군 왕이 있거든. 이게 권력이지요. 만들어진 권력이에요. 지 아버지가 만들었겠지. 그러면 이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역을 하거나 나라의 어떤 자기가 세운 법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인 나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했어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든가. 여러분이 프라하를 가시면 그 프라하의 그 중세의 골목길이 있는데 나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세 시대의 옛날에 인간을 고문한 고문 기구를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 무슨 몽둥이 채찍 이건 장난감 수준이요. 손톱 뽑는 게 없나, 발톱 뽑는 게 없나, 사지를 자르는 게 없나, 혓바닥 빼는 게 없나, 자르는 게 없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내가 권력자야. 나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를 배신하면 너희들 이렇게 죽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형을 할 때, 사형수 처형을 할 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치고 사지를 찢고 그랬어요. 겁주는 거지. 반란을 일으키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북에서 무슨 뭐 하면 거긴 공개 총살한다 그러잖아요. 죽여도 좀 예의 있게 죽이면 좀 좋아. 그런데 그냥 뭐 무슨 대포를 쏘았느니 뭘 쏘았느니 뭐 이거는 그만큼 그 권력이 잔인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응?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처형시킬 수도 있지. 그래도 예의 있게.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충신이 이제 사형당할 때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찢어 죽이질 않았어요. 약 먹고 죽으라 이거지. 사약.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요. 죽일 때도 약 먹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잔인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것도 있고. 공개로 이제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 목 떨어지는 걸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잔인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동물은 인간이야. 그러면 그렇게 목이 떨어지고 사지가 찢겨 죽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좋다고 구경거리지. 그때는 뭐 TV도 없었으니까 뭐 그런 구경 사람들이 갈 수밖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콜로세움이라는 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사자, 호랑이를 집어넣어서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할 때 기름을 다 바르고 말이요. 그리고 불질렀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인간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 가운데 좀 지식인들,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건 너무 심하다. 야, 저건 너무 잔인해. 뭐 사람을 꼭 저렇게 죽여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형수 가운데 똑똑한 사형수는 어떡하냐? 사형장에 와가지고 말이요. 지금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막 웅변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형수가 돼서 여기 왔지만 난 억울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나는 권력에 의해서 당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구경거리랍시고 박수치는 부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야, 저건 좀 심해. 저건 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냥 열변을 토하니까 오히려 그쪽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공개 처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구나. 그래서 공개 처형이 없어졌어요. 이게 전부 왕이 자기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에 따라서 사형하는 방법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이제 목을 베는 건데, 그런 뭐 칼 들고 뭐 망난인가 뭔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봤지만 이게 단칼에 목을 날리면 잘했다고, 잘했다고. 근데 단칼에 목을 못 날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 그러면 사면을 해줬어요. 재수 좋은 사람이지. 그 대신 집행하는 사람은 얻어 터지는 거지. 제대로 못 죽였다고. 이런 일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졌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 프랑스의 국기는 삼색 깃발이잖아요. 그거는 자유, 평등, 박애. 자유와 평등이 좋긴 하지만 서로 자꾸 싸우니까 박애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같이 가자 해서 삼색깃발인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왕의 권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그 수준이 올라오면서 백성들의 발언이 점점점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교정될 수 있는 존재다. 죄를 지었지만 감옥에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죠. 인간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그냥 사형을 처하고 뭐 저 무기징역 이러지 말고 감옥에 가서 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왜 생겼냐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점점 산업혁명을 걸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끔찍한 뭐 반역죄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소소한 죄들이 많이 생겼어요. 소소한 소유권에 대한 재산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무조건 그저 죄를 지었다고 목을 치는 일은 좀 그만하자 해가지고 사형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형 폐지론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단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사형 폐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게 죽이면 되냐? 감옥 안에서 그래도 교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권력이 내려앉고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왕은 다스리기만 하고 죄가 있냐 없냐 이거는 따로 재판을 통해서 하자. 통치와 재판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보세요. 통치와 재판이 분리됐다고 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법관들이잖아요. 이 법관들이 여기는 통치, 이건 왕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 이건 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통치하는 행정부와 재판하는 사법부가 엄격하게 독립이 돼야 됩니다. 엄격하게 독립이 돼야 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뭐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 대법원 판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통치와 재판이 분리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게 서로 야합도 할 수 있고 물론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직책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판사들이지. 판사들이 법에 의해서 법과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래도 좀 모양새가 괜찮은데 이게 판사들이 통치에 눌려가지고서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헌법을 이렇게 볼 때 대법관을 무슨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대통령이 아닌 어떤 제3기구에서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형이 아니고 신체의 어떤 가혹한 고문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고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파출소에 가도 고문 당하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 금지했어요. 고문하면 고문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 훨씬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처벌을 하는데 이 처벌이라는 게 이제 벌금 내라, 무슨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오라, 이런 게 처벌인데, 처벌도 자기 마음대로 처벌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피셀 푸코는 처벌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인물에 썼습니다만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가운데 5번째가 보편적 진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편적 진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야. 증거가 확실한 거잖아요. 증거 없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마음대로 판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증거제일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증거제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법대 다니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권력은 약해지고 백성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형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형벌을 세게 해야 저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아니요 하지도 못하잖아.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형벌이 심해져야 자기가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근데 우리 같은 백성 입장에서는 처벌이 강해지는 게 좋겠어요, 약해지는 게 좋겠어요? 대답해봐요. 약해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벌금도 지금 10만 원 내라는 거 10,000원만 내라면 좋겠어. 근데 이게 10만 원 이제 앞으로 15만 원 돼. 자꾸 올라가.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똑똑해지니까 형벌을 좀 가볍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백성들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형벌을 가할 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지 말고 이 6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번째, 처벌의 시간이 적절해야 된다. 사형제도가 없으면 제일 무시무시한 게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라 이거지, 무기징역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 그리고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 잘해. 교도관이 볼 때는 야, 저 친구 말이야, 그때는 좀 감정이 욱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본인이 자수도 하고 본인이 회개도 하고 말이야, 참 안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무기지만은 모범적으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법무부에 보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라고 하긴 했는데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얌전히 잘 지내고 모범적이니까 야, 이건 좀 형량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무기에서 10년으로 시간을 땡겨주는 거죠. 또 10년 동안 열심히 모범수 하면은 아주 제대로 되면요, 감옥 안에서 잘 모든 걸 순종하면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사람이 변하면 좀 내보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형벌은 인간을 교화시키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해서 최초로 등장한 감옥이 1596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진 리스푸이 감독입니다. 형기도 단축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합니다. 사람을 교화시키려니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드는 작업을 이 감옥 안에서 하는 거죠. 강형무소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한 방에 10명, 20명씩 들어가서 잠자라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도 인권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끼리 모인 데서 한 방 쓰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앉아가지고 뭐 할 얘기 더 있어요? 할 게 없어. 넌 뭐 하다가 들어왔냐? 그러면 난 이렇게 하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걸리지. 에? 그렇게 금고를 털면 안 되는 거야. 여러한 방법으로 털어야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더 크게 금고를 털다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갱형무소에서는 독방을 다 시켜야 된다. 한 사람씩 죄인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독방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생각을 하니까 감옥 안에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좀 바람직했던 게 1790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미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감옥 안에서 노동을 했잖아. 노동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감옥 안에서 일하면 월급도 받아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이제 새 사람 돼서 세상으로 나오면 그걸로 또 뭐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놀란 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갔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때 국군은 하도 우리가 가난하니까 보리밥 먹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포로들은요, 그 전부 북한 괴뢰군 아닙니까? 그때는 괴뢰군이라 그랬어. 지금은 인민군이라 그럽니다. 걔네들이 공식 명칭은 인민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괴뢰군이야. 우리나라 군인의 공식 명칭은 국군입니다. 그냐면 나라에 충성하는 군대다 이거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국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국군이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국군이라고 하니까 국군인가 보다. 그게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 쟤네들은 인민군이야. 그건 뭐냐면 인민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다 해서 인민군이야.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는 군대라 해서 국군이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 이제 괴뢰군들이 있는데 내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가봤거든. 보니까 미국이요, 걔네들을 전부 쌀밥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그제 이제 뭐 벼룩도 많이 생기니까 DDT 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악기를 또 가르쳐 주더라고. 아코디언, 뭐 피아노, 뭐 나팔 막 가르쳐 주고, 거기서 음악회를 해요. 음악회 지들이.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뭐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6.25 때에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한 3만 6천 명. 그래서 미국에는 그 6.25가 되면은 그 나라에는 한국전에 참가해서 죽은 이름을 전부 불러줍니다. 3만 몇천 명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래. 근데 거기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나가 싸우다 죽었다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냥 며칠에 걸쳐서 불러줘요. 며칠에 걸려. 그러니까 참 물론 내가 그 어렸을 때 미국 군인이 준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미국 편을 드는지는 몰라도 참 미국은 고마운 나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료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비록 죄는 지었지만 죄수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이 국가 권력은 백성들을 순종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법을 잘 지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법을 잘 지켜야 지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편하잖아요. 백성들이 또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군대 조직은 순종적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순종적인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군대식으로, 병원도 군대식으로. 병원에 가면 간호원이 얼마나 셉니까? 노래 한번 불렀다가 그냥 여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노래 못 불러. 좀 걸어다니고 싶어도 지금은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서 누워서 자빠져 있으세요. 그러면 자빠져야 돼. 이 병원도 이게 완전히 군대시야. 그래서 지금 병원, 학교, 군대, 기업도 마찬가지요. 부장이 너 오늘 퇴근 못해. 그럼 퇴근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인간의 신체를, 정신을 순종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교정시키는데 좋은 방법일까?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5번에 보면 기사풀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선생님 했잖아요. 아침에 딱 가면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해야 돼. 애국조회. 월요일날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는 일렬로 서가지고 말이야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드려야 돼. 그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애국조회. 그냥 조회도 아니야. 애국. 그래서 그때 이제 조회한 사람은요 애국자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국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학교 그게 없어요. 학교 없어.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겠냐?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7%밖에 안 된대. 나머지 다 어디로 갈라는지. 근데 그때 애국 하던 사람은 늙었지만은 나는 전장 들어가겠다. 멋진 노인들이지. 응? 그 다음에 훈련도 반복하고 시험도 자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옛날 우리 때는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는지 몰라.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월말고사, 주말고사.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험을 많이 칠수록 학생들이 순종적이 되더라 그거야. 요즘은 시험도 별로 안 칩니다. 응? 그때는 이제 시험을 많이 쳐서 그런지 실력들이 좀 늘었나 봐. 이제 가다음에 6번이 문제인데 일망 감시 방법 뭐냐면은 감시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숨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 교통순경들이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저 가서 숨어 있는 거야. 딱 숨어 있으면 샥 가면 이 나와. 그래서 요즘 사회는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 감시자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CCTV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 찍힙니다. 평균 하루에 23번이요. 찍히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날 감시는 안 해. 안 보여.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말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 일망감시법이라고. 교도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맨 꼭대기에서 딱 보면 밑에 죄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부 알 수 있고 각 방마다 CCTV를 딱 장착해 놓으니까 간수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257번 하면 257번 딱 누르면 자는지 뭘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회 구조다. 이렇게 미셸 푸코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몇 번 저질렀고 딱지 몇 개 내느냐. 딱지 돈 내도 여러분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은 국가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킵니다. 얘는 요렇게 몇 번 걸렸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조여오는 겁니다. 이 미셸 푸코는 이런 그 감옥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이런 감옥 시스템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자유를 박탈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 안에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등하게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하는 평등주의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교육을 시켜서 뭐 새 사람 만들어서 보낸다. 이런 원칙 하에서 감옥이 지금 운영이 되고 또 뭐 노동도 하고 규칙도 엄격하게 엄하게 하고 뭐 감시 관찰을 치밀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요 벌써 감시를 당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면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망원경 갖고 다닐 거예요. 왜? 어디 가면 이제 망원경 꺼내놓고 다 CCTV가 어디 붙었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CCTV도 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각지대로만 또 돌아다녀요. 기계가 인간을 못 이겨요.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뭐 무슨 권력자 마음대로 뭐 CCTV 한다고 해서 더 영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뭐 교정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죄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 재범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는 모든 게 공정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감옥 안에 교도관들이 얼마든지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고 죄수들이니까 벌써 겁집어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뭐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행정권을 남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평등이라고 천만에 거기 들어가도 사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자는 그냥 매일 옷 갈아입는 거야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옷 갈아입어야 돼. 거기가 오히려 불평등한 그런 데다 이거지. 무슨 말로만 평등이지. 감옥 안에서도 뭐 들으니까 거기서도 장사한답니다. 담배 한 갑이 뭐 시중에서 5만 원이면 거기는 50만 원이야. 어떻게 하냐. 또 감옥 안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대. 어디서 핸드폰을 꼬우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사는데 완벽한 데가 없습니다. 결론, 현대사회는 진화된 감옥이다. 과연 이 감옥 안에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꾀하고 있으며 어떤 지식과 제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를 만든다. 공수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검찰이 하면 되지. 에? 그런데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 공수처라는 게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잡아가두는 데가 아니야. 판사, 검사, 경찰. 그러면 제일 반발을 일으키고 총을 들이댈 수 있는 그 힘 가진 데가 어디요? 판사, 검사, 경찰이에요. 요것들만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들만. 그러면 공수처 만들면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덤벼들 수 있겠어요? 덤벼들면 털어가지고 집어넣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공수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돼요. 제3기구에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뭐 낭만적인 생각이지만 검찰총장을 어떻게 뽑느냐.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투표를 하라 이게야. 투표를 해서 거기서 5명을 추천하는 거야. 검사들이. 그리고 그 5명 가운데 국회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 이게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5명 뽑고 5명 가운데 국회에서 한 사람 뽑고 이래야 이 검찰권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된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래요. 아이고 형님은 왜 목사가 됐어? 정치가가 돼야지. 그래서 나는 그땐 몰랐다. 그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당하는 국민은 이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당하는데 기분 나쁘지. 그리고 나도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한 거 전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거 전부 나라에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고시영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소리를 했다, 공수처 반대했다, 벌써 난 찍혔어.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이럴 때에 우리 국민들은 멍하게 당하면 되냐? 뭔가를 주장해야 돼. 내가 주장하잖아요. 검찰총장 모든 검사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국회에서 한 사람 뽑고 국회가 임명하라.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이 사생활보호법 이런 것도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옛날에 신문에 그런 거 났지 않습니까? 무슨 핸드폰 이거 검사하려면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저 판사의 허락 없이는 핸드폰 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야 핸드폰 좀 가져와. 못 가져와요. 그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어. 그럼 밥줄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가져와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포텐셜하고. 그럼 싹 터는 겁니다. 영혼을 터는 기계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판사가 절차에 걸쳐서만 오케이. 그리고 이거 뒤져도요 그 사건에 대한 것만 뒤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조리 다 뒤지는 거예요. 모조리 다. 여러분 그저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 이렇게 열어놓고 이상한 거 다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돼. 핸드폰에 뭘 담고 댕기는 거 아주 위험한 방법이야. 다 털어버려야 돼. 백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전화 오고 전화 받고. 그리고 전화도 상대가 도청하잖아요. 그건 이제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만 녹음해서 그게 증거 채택이 되는데 상대방이 녹음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화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전화로 나 고목사 싫어.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금방 나중에 나한테 와. 하려면 따로 만나가지고 철로길 옆에서 둘이만 속삭이든가 해야지. 우리 사회는 이렇게 모든 게 감시, 통제되는 사회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느냐? 감옥의 목표가 인간 교화라면, 인간을 교화시키는 거라면 종교와 지식, 각종 제도가 그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거 그 사람들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그 예배를 드린 죄수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야 내가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예배가 돼야지. 그냥 그 감옥 내가 해봐서 알지만 그냥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또 교도소장이 허락도 안 해. 아이 그 사람들 또 나오려면 그래도 우유라도 하나 주고 빵도 하나 주고 그래야 나온다는 거야. 숱하게 우유 들어갔어요. 빵이랑.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을 정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느냐.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배는 소용없다. 지식, 인간의 지식도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인간을 교화시키는 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있는 지식이라야지 건성으로 그저 적당한 지식 가지고 사람이 교화가 됩니까?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도 정말 사람을 교화시키는데 유익한 거냐, 이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해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감옥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은 감옥은 필요합니다. 감시도 필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성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자기 이익에 먼저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 어쩔 수 없어요. 감옥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그게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그게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제도와 교육과 등등이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의 과제죠. 제일 좋은 건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감옥 가지 마시고 좀 망원경, 좀 작은 망원경도 많습니다. 좀 갖고 다니면서 CCTV에 가능하면 좀 걸리지 않게 그러분 여러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국가론, 지금 이게 국가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요즘 또 나왔어요. 또 이게 나라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가 나라인지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